어차피 죽을 장모한테 헛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우리 엄마 비싼 임플란트나 해줘. 내 피 같은 돈으로 시아버지 장례비까지 빚내서 치르며 15년을 바쳤건만 돌아온 건 천륜을 저버린 배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만 몰래 남긴 5억 주식 증서를 던지며 기생충 같은 놈들의 돈줄을 완벽히 끊어버렸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로 나갔습니다. 가게 이름은 엄마손 반찬. 시장 어귀에 자리 잡은 30평 남짓한 반찬 가게였지요. 이모님 2분을 상시로 두고 명절이나 제사 음식 주문이 밀리는 철에는 2어명을 더 불러 썼답니다. 동네에서는 나름 알짜배기 소리를 듣는 가게였거든요. 아침 8시쯤 열무김치 양념을 버무리고 있는데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친정 남동생 이름이 뜨더라고요. 새벽부터 동생이 전화하는 일은 없었기에 저는 고무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젖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누나, 엄마, 큰일 났어. 동생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숨 고르는 소리만 한참 이어졌거든요.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엄마 왜 그래? 간암이래. 말기. 어제 정밀 검사 결과 나왔는데 저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싱크대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양념 냄새가 확 멀어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옆에 있던 이모님이 놀라 다가왔지만 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수술은 당장 수술부터 해야지. 못한대. 너무 번졌다고. 일단 약물 치료부터 해보자는데 비용이 장난이 아니야. 누나, 나 지금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동생은 3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작은 기계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데 아내하고 아이들 거두느라 늘 빠듯했지요. 저는 숨을 짧게 뱉고 대답했답니다. 울지 말고. 병원비는 누나가 가게 비상금 털어서라도 어떻게든 할 테니까 너는 엄마한테만 신경 써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저는 허공만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어릴 적 친정아버지를 일찍 보내드리고 엄마는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로 저희 3남매를 홀로 키우셨거든요. 아직 너무 이르다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점심 장사를 이모님께 부탁하고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날따라 일찍 퇴근해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있더군요. 회사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양말을 소파 팔걸이에 걸쳐둔 채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텔레비전 끄고 잠깐 얘기 좀 해.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꾸했지요. 뭔데? 아침부터 부장 새끼가 쪼아대서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가 간암이래. 말기래. 남편 손이 리모컨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그 한 박자 침묵이 위로로 이어지길 기다렸거든요. 결혼 15년 차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바보처럼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술은 어렵고 약물 치료 들어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꽤 들 것 같아. 당장 큰 돈이 필요한데 나가게 사업자 비상금 통장 좀 써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반쯤 감겼던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비상금? 거기 얼만데? 묶어둔 돈 얼마 있는데? 2천 정도. 야, 당신 제정신이야? 장모님 연세가 75 아니야? 그 나이에 간암 말기면 약물 치료 백날 해봤자야.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거기다 아까운 2천을 왜 부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분명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는데도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뭐라 그랬어? 틀린 말했어? 냉정하게 따져보라고.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 엄마 임플란트 제대로 심어드리는 게 낫지. 어머니 아랫니 4개나 흔들려서 밥도 못 드신다잖아. 산 사람한테 써야지. 죽을 사람한테 왜 헛돈을 써? 남편은 이죽거리듯 말하며 다시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올려둔 2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오더군요. 당신 엄마는 72이고 우리 엄마는 75이야. 고작 3살 차이인데. 아이고 이 사람아, 그게 왜 같아? 우리 엄마는 건강하시니까 앞으로 최소 20년은 거뜬하게 더 사셔. 장모님은 안 말기고 투자 대비 효율이라는 게 있는 거야. 투자 대비 효율. 부모의 목숨을 두고 그런 말이 남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당신 엄마 임플란트 지난달에도 내 카드로 150이나 긁어서 해드렸잖아. 아, 그건 앞니고 이번엔 어금니야. 앞니랑 어금니가 같아? 그래. 그게 그거지. 저는 짧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저녁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를 올리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뚝배기에 데웠지요. 손은 평소처럼 착착 움직이는데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명의가 100% 내 앞으로 되어 있더라. 사업자 통장 도장과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지. 남편 명의 통신비랑 보험료 중에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게 뭐뭐 있더라.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긁고 다니는 가족카드 한도가 200만 원이었지. 계란말이를 뒤집는데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보통 같으면 아 뜨거워라며 얼른 찬물을 틀었을 텐데 저는 그 뜨거움을 잠시 가만히 느꼈답니다. 따끔하긴 한데 조금 전 남편의 말이 남긴 지독한 화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여보, 그러니까 괜히 어머니 치료비 명목으로 당신 돈 빼지 마. 그냥 요양병원 싼 데 알아봐. 거기 들어가시면 진통제만 놔주고 편하게 가시게 해드리는 거야. 내 말 들어서 손해본 적 있어? 등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끈질기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계란말이를 접시에 조심스럽게 옮기며 나직이 대답했지요. 그래. 당신 말대로 할게. 헛돈 안 쓸게. 알려줘서 고마워. 거봐, 내가 이래서 현실적이라는 거야. 남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 없어. 남편은 만족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크게 떠먹고는 간이 딱 좋네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들었는데 그날 밥맛은 씹을수록 모래알 같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캄캄한 이불 속에서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15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감겨 올라가더군요. 아이가 안 생긴다고 죄인처럼 숨죽이며 눈치 보고 살았던 세월. 시아버님 장례비 2천만 원을 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내가며 치렀던 지난 봄의 기억. 아들 돈인 줄 알고 시어머니가 제 가족카드로 백화점 명품관을 들락거리던 뻔뻔한 장면까지요. 그 모든 게 오늘 남편의 막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헛돈 쓰지 마라. 저는 속으로 그 끔찍한 말들을 천천히 한 번 더 되뇌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거든요. 대신 아주 오랫동안 안방 옷장 구석에 밀어뒀던 낡은 서랍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1년 전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외롭게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숨을 거두시기 며칠 전 며느리 손에 몰래 쥐어주신 누런 서류 봉투 한 장. 내 아들로 말면 술값으로 다 날린다. 휴지 조각이라도 넌 꼭 쥐고 있어라.
저는 내일 아침 가게로 출근하기 전에 그 서랍부터 열어보기로 차갑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안방 장롱 맨 아래 칸에서 낡은 손가방을 조용히 꺼냈지요. 시아버님이 제 손에 쥐어주셨던 누런 봉투가 그 안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가게로 가서 불을 켜고 저는 한참을 서서 그 낡은 봉투만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돌아가시기 반년쯤 전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저는 가게에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코다리 조림과 무나물을 챙겨 단칸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님은 고지혈증에 당뇨까지 있어서 짠 음식은 무조건 피해야 했거든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 나르고 드실 약봉지도 꼬박꼬박 챙겨드렸답니다. 방문을 여니 아버님이 낡은 소반 앞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앞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도장, 인감증명서까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다 뭐예요? 식사부터 하셔야죠. 아가, 오늘은 밥보다 이것부터 좀 받아오. 이리 와서 좀 앉아봐라. 저는 반찬통을 내려놓고 아버님 맞은편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아버님이 누런 봉투에서 주식 증서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쓱 밀어놓으시더군요. 회사 이름도 낯설고 상장도 안 된 아주 작은 중소기업이었거든요. 내가 젊어서 다니던 회사다. 형편이 참 어려울 때 월급 대신 받아둔 거야. 지금 값은 얼마 안 나가. 아는 사람한테 평가해보니 300만 원쯤이라더라. 아버님, 300만 원이나 하는 걸 왜 저한테 주세요? 아버님 병원비 하셔야죠. 내가 죽으면 이게 어디로 갈 것 같으냐? 그놈 손에 들어가면 그날로 노름빚이나 술값 된다. 내 전처 손에 들어가면 또 백화점 쫓아가서 명품 가방이나 사겠지.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보냐? 아버님이 피식 웃으셨습니다. 참으로 쓸쓸하고 서글픈 웃음이었지요. 지난주에 법무사 사무실 가서 다 알아봤다. 서류도 간단하다더라. 평가액이 적으니까 며느리한테 줘도 증여세도 0원이라면서 세금 걱정 말라더구나. 내가 멀쩡히 살아있을 때, 내 정신이 또렷할 때 내 앞으로 딱 돌려놓고 갈란다. 아버님,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남편이 알면 또 난리가 날 텐데요. 아가, 내 말 끊지 말고 잘 들어라. 네가 15년 동안 나한테 해준 걸 내가 다 안다. 이혼하고 늙고 병든 노인네한테 꾸준히 반찬 나르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 약 떨어지면 약 사다 주고 병원 갈 때 차 태워주고 내 아들놈이 해야 할 효도를 네가 다 했어. 네가 애 못 낳는다고 그 여편네한테 구박받을 때마다 내 가슴이 다 미어졌다. 300짜리 깡통 종이 쪼가리라 참 미안하다. 그래도 넌 꼭 쥐고 있어라. 이건 내가 며느리한테 주는 내 마지막 마음이지 아들놈 유산이 절대 아니다. 명심해라. 아버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 자락만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훔쳤지요. 저는 그 다음 주에 아버님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주주명부에 제 이름을 올리고 합법적으로 모든 명의 이전을 마쳤지요. 아버님이 사무실을 나오시면서 제 등을 한번 따뜻하게 토닥이셨어요. 이제 됐다. 서류가 다 내 이름으로 됐으니 참 홀가분하네. 그게 아버님과 보낸 마지막 나들이였습니다. 반년 뒤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실려가셨을 때는 이미 정신이 오락가락하셨거든요. 밤새 중환자실 앞을 지킨 건 저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아버님이 숨을 거두신 새벽에야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을 비쳤죠. 시어머니는 이혼한 인간 병수발을 왜 내가 드냐며 아예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빈소를 차리고 나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 아버지도 참. 평소에 공원 가서 걷기 운동이라도 좀 하시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면 장례비는 어쩌라고 나한테 짐을 지우셔. 시어머니는 장례가 하루 지나서야 까만 옷을 빼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영정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는 신용만 하더니 정작 손에 쥔 건 손님들이 낸 부의금 봉투였어요. 아가, 이 돈은 상주 어미인 내가 싹 다 맡아야지. 가방 이리 가져와 봐라. 어머님 안 돼요. 그건 장례식장 식대랑 관값이랑 장례비 치를 돈이에요. 예, 내가 상주 어미다. 이혼을 했어도 내가 안주인인데 감히 며느리가 어디서 돈통을 쥐려고 들어. 결국 시어머니가 부의금을 몽땅 들고 가버렸고 장례비 2천만 원은 제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낸 장례비는 나 몰라라 하고 일주일 뒤에 명품쇼를 두르고 나타나시더군요. 아가, 내가 전 남편 보내고 마음이 너무 허망해서 이거라도 하나 걸쳐야 숨이 쉬어지더라.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 명의로 뚫어둔 가족카드를 여왕처럼 긁고 다니셨습니다. 매달 카드값이 300, 400씩 청구서로 날아왔어요. 남편한테 카드를 좀 정지하자고 했다가 대뜸 핀잔만 들었지요. 야, 너 돌았어? 우리 엄마가 며느리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아까워? 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애도 못 낳아준 주제에 그 정도 돈은 해드려야 도리 아니야? 네가 우리 가문대를 끊어놨으면 돈이라도 싹싹하게 갖다 바쳐야지. 애도 못 낳아준 주제에. 그 말은 15년간 저를 매일같이 찔러댄 뾰족한 송곳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남편이 우리 엄마 암 치료비를 두고 헛돈 쓰지 말라며 제 마음에 칼을 꽂았죠.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며 저는 봉투 안에서 주식 증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회사 이름을 빤히 쳐다보는데 불현듯 어제 텔레비전 뉴스에서 얼핏 스쳐본 글자 같았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급하게 집어들었어요. 검색창에 손을 덜덜 떨며 회사 이름을 치자마자 경제 기사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가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님 회사 이름이 왜 여기에. 한 달 전 굴지의 대기업이 이 중소기업을 완전히 인수합병하기로 했다는 대문짝만한 기사였습니다. 휴지 조각이라던 주식이 상장을 앞두고 주당 몇백 배로 미친 듯이 뛰어 있었거든요. 제가 가진 주식 수량을 휴대폰 계산기로 떨리는 손을 짚어가며 곱해봤습니다. 5번을 다 지우고 다시 계산해도 화면에 찍힌 답은 똑같았어요. 5억. 자그마치 5억 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주신 300만 원짜리 깡통 주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5억 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정적을 깨고 가게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액정에 뜬 발신자를 보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짧게 코웃음을 쳤지요. 시어머니였거든요. 예, 나다. 오늘 강남 피부가 가는 날인데 가족카드 한도 좀 넉넉히 풀어놔라. 요새 얼굴이 푸석해서 영양주사도 좀 맞고 끝나고 백화점도 들를 거니까. 며느리 카드 들고 가서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최소 500은 있어야 쓸만하겠다. 아, 네. 어머님, 백화점도 가신다고요. 그래. 그리고 다음 달이 내 시합이 기일 다가오는데 올해는 제사상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크게 차려라. 아들 앞길 막을까봐 제사상에는 전복이랑 갈비찜 듬뿍 올리고. 알았지? 저는 주식 증서를 조심스럽게 누런 봉투에 다시 찔러 넣으며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아주 알아서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끊으세요. 전화를 툭 끊고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한번 꼭 품었답니다. 아버님이 왜 정신이 맑을 때 이걸 제게 남기셨는지 이제야 그 깊은 진짜 뜻을 알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시장의 새벽 장사꾼들이 무거운 짐을 푸는 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 앞치마 끈을 아주 단단히 고쳐맸지요. 오늘은 제 15년 호구 인생을 끝내고 반격을 시작할 아주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아침 장사를 이모님들께 맡기고 저는 서둘러 가게를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수백 장의 깻잎을 재우고 마늘을 까던 앞치마를 벗고 오랜만에 단정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죠. 그 모습을 보신 큰이모님이 다가와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지요. 사장님, 오늘 명절 앞두고 주문도 산더미인데 혼자 어디 다녀오시게요? 이모님, 오늘 하루만 가게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꼭 다녀올 때가 좀 있어서요. 아니,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너무 창백하잖아.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괜찮아요. 친정엄마 병원 수속 문제 때문에 잠깐 들렀다 올게요. 큰이모님은 제 어두운 안색을 보시더니 더 묻지 않으시고 제 두 손만 한번 꼭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 시아버님이 주신 주식 증서가 든 누런 봉투를 챙겨 넣고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는 친정엄마가 계신 태산대학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우며 검색해서 찾아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지요. 사무실은 법원 근처에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쉰쯤 되어 보이는 아주 야무지고 단호한 인상의 여자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시더군요. 이쪽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베테랑의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이 찬데 따뜻한 둥글레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차 마실 시간도 아까운데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시죠. 준비해 오신 서류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밤새 정리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반찬가게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모든 통장 사본들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어제 저녁 저한테 짐승처럼 내뱉은 끔찍한 막말을 적어둔 메모지까지요. 저 이혼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랑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 만큼 싹 다 받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시더니 안경을 치켜 올리며 고개를 드셨어요. 결혼 15년 차에 자녀는 없으시고 사업자는 사모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시네요. 혹시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나 부동산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제 명의예요.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도 제가 낸 돈이고요. 그럼 남편분 월급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따로 모아둔 돈은요? 중소기업 만년 과장이고 실수령액 300 조금 넘어요. 통장에 모아둔 돈은 10원 한 장 없을 겁니다. 그 쥐꼬리만 한 월급마저도 본인 신용카드 값에 시어머니 용돈에 매일 마시는 술값으로 다 나가거든요. 변호사님이 메모장에 무언가를 끄적이시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이혼 소송을 확실하게 가려면 상대방 유책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무슨 증거가 있으세요? 있어요. 어제 제가 친정엄마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수술비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헛돈 쓰지 말고 자기 엄마 비싼 임플란트나 해주라더라고요. 장모 목숨값이 자기 엄마 임플란트 값만도 못하다고 떠드는 그 패륜적인 소리, 제가 폰으로 다 녹음해 뒀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류를 검토하시던 변호사님의 펜이 공중에서 딱 멈추셨습니다. 네, 그걸 어제 직접 다 녹음을 하셨다고요? 네. 어제 초저녁에 한번 그러길래 밤에 밥 먹을 때 또 그 미친 소리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밥 차리면서 식탁 구석에 슬쩍 휴대폰 녹음기 켜두고 다시 물어봐서 남김없이 다 담아냈죠. 사모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보통 이혼 상담 오시는 분들은 다들 억울하다며 펑펑 울면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은 어제 그런 끔찍한 말씀을 들으시고도 이성적으로 녹음까지 하셨네요. 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15년 바친 내 피 같은 돈 지켜서 우리 친정엄마 살리는 게 먼저인데요. 변호사님이 제 도끼 어린 눈빛을 보시더니 입가에 아주 통쾌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모님 판단이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당장 제일 빨리 움직이시는 게 맞아요. 당장 오늘 남편분 월급 통장에 급여 가압류부터 걸어두시고 시어머니 쓰는 가족카드 당장 정지시키세요. 지금부터 남편분이 쓰는 돈이 사모님 명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면 나중에 재산 분할에 싹 다 불리하게 잡힙니다. 오늘 당장 카드를 다 끊어도 됩니까? 법적으로 저한테 불리하거나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서류 다 떼어 오셨으니 오늘 안에 법원 접수까지 제가 속전속결로 진행할 겁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누런 봉투를 꺼내 주식 증서와 명의계서 확인서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 서류들은 왜 가져오셨어요? 이거 이미 사모님 단독 재산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남편이지 아버지 유산이라고 자기 목 내놓으라고 개거품 물고 우길까 봐서요. 이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반년 전에 법무사 통해서 제 앞으로 정식으로 싹 넘겨주신 거거든요. 당시 평가액이 300만 원이라 증여세도 0원 나왔고 명의계서도 합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났어요. 아, 그러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생전에 합법적으로 증여가 다 끝난 건 법적으로 상속 재산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나 남편분이 아무리 자기들 몫이라고 발악을 해도 법적으로 1원 한 푼 못 건드립니다. 변호사님의 그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나서야 저는 속으로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오늘 오후에 곧바로 남편 직장에 급여 가압류 신청 들어갑니다. 빠르면 2, 3일 안에 남편분 월급 통장이 꽉 묶일 거예요. 사모님 마음 단단히 드세요. 오늘 가족카드 끊기면 그때부터 시댁에서 전화가 미친 듯이 빗발칠 겁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15년이나 죄인처럼 참았는데 그깟 전화통 무시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든든한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와 저는 곧장 길 건너 제주거래 은행으로 쟁걸음을 쳤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부지점장님이 제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며 아주 반갑게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어머, 반찬가게 사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 무슨 은행 업무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뚫어둔 가족카드 싹 다 분실 신고 넣어주세요. 재발급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어머님 쓰시던 카드도 다 정지할까요? 한도 200만 원으로 높여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어머님 카드든 남편 카드든 제 계좌에 연결된 카드는 지금 당장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막아주세요. 직원이 제 단호하고 싸늘한 목소리에 잠깐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묵묵히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요청하신 가족카드 3장 전부 지금 이 시간부로 정지 처리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제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이체도 오늘 싹 다 정리할게요.
남편 핸드폰 요금, 남편 자동차 보험료, 실비 보험료에 헬스장 회비까지 전부 다 당장 해지해 주세요. 사장님, 남편분 동의 없이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건 사장님 통장에서 나가는 결제 계좌 변경뿐입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결제 계좌만 다 끊어주세요. 남편 월급 통장에는 돈 한 푼 없을 테니 당장 다음 달부터 줄줄이 연체될 테니까요. 나를 올가매던 모든 금융 결제망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듯 끊어버리고 나니 15년 묵은 체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다 마치고 나오는 길에 주식 계좌 앱도 한 번 더 켜서 확인해 봤습니다. 대기업 합병 소식에 상한가를 친 주식 평가액이 떡하니 찍히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어제 텔레비전 기사에서 본 그 엄청난 숫자가 제 계좌에 정말로 고스란히 찍혀 있었거든요. 저는 화면을 캡처해서 이혼 변호사님께 제 든든한 무기 삼아 바로 전송해 두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늦은 오후가 다 되어 가더군요.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 엄마가 입원하신 태산대학병원으로 향하는데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싶어 콧방귀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귀청이 떨어질 듯한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너 당장 전화 안 받아? 내 카드가 갑자기 왜 이래? 지금 강남 피부과 카운터에서 한도 초과라고 망신당했잖아. 너 미쳤어? 애도 못 낳는 거 걷어줬더니 감히 내까짓 게 시어미 카드를 정지시켜? 당장 빨리 한도 풀어놔라. 휴대폰 너머로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악을 쓰는 소리가 택시 안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대꾸 한마디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제 눈에 풍경이 참 또렷하고 눈부시게 보이더라고요. 친정엄마의 다인실 병실에 들어서자 엄마가 파리한 얼굴로 링거를 꽂은 채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하게 피었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엄마, 저 오늘 오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 만나서 이혼 소장 접수하고 왔어요. 카드도 다 끊어버렸고요. 평소 같으면 제 등짝을 때리며 무슨 헛소리냐고 펄쩍 뛰셨을 엄마가 한 박자 천천히 눈을 깜빡이셨어요. 그래,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짐을 훌훌 벗는구나. 엄마, 저 이혼 결심했다고 하는데 놀라지도 않으세요? 놀라긴. 내가 내 시댁 식구들 그 밑바닥 같은 인성을 15년을 지켜봤는데 아주 잘 생각했다. 엄마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두 손을 꼭 잡으셨답니다. 뼈만 남은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꽉 쥔 힘은 여전히 단단하고 따뜻했어요. 내가 가난 말기라는 소리 듣고도 그 잘난 사위 논팽이 전화 한 통 없길래 내 진작에 알아봤다. 내 시아비 장례식 때도 며느리한테 빚지게 하고 돈 10원 한 장 안 내고 쏙 빠져나가던 그 이기적인 집구석 아니더냐. 엄마 수술이랑 약물 치료비는 전혀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 살릴 돈 아주 넉넉하게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 우리 딸. 이제 그 기생충 같은 놈들 싹 다 끊어내고 진짜 내 인생을 살아라. 내 가기 전에 너 이혼하는 거, 내 재산 다 찾아서 당당하게 홀로 썩이 하는 거 꼭 보고 갈 테니까 독하게 마음 먹어다. 저는 병상에 기대어 엄마 손을 마주 잡고 아주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제 휴대폰에서는 분노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씩 쉬지 않고 쌓여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저의 진짜 복수는 이제 막 화려하게 막을 올린 참이었으니까요. 병실에서 뼈만 남은 엄마 손을 꼭 잡고 나오자 제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무려 32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17통, 남편 15통이 아주 나란히 찍혀 있었지요. 저는 병원 1층 로비의 차가운 벤치에 앉아 제 평생 전화 한 통 먼저 걸어온 적 없는 남동생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막내야, 엄마 병원비는 전혀 걱정 마. 누나가 다 알아서 완벽하게 해결했어. 그러고 나서 가게로 발걸음을 돌리는 길에 우리 반찬 가게 큰 이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님, 저 지금 택시 타고 바로 가게로 넘어가요. 오늘 오후에 가게가 좀 많이 소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드세요. 어머, 왜 그래요, 사장님? 병원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요. 이따가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면서 쳐들어오실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오시거든 절대 말리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알았어요. 우리 직원들끼리 꽉 뭉쳐 있을 테니까 사장님 믿고 얌전히 기다릴게. 가게에 도착해서 겉옷을 벗고 늘 입던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자마자 유리문이 박살 날 듯 쾅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겋게 달아오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시더군요. 너 이 몹쓸 인간아. 시어미가 전화를 수십 통을 하는데 왜 당장 안 받아? 저는 방금 막 버무린 열무김치통을 진열대 위에 차분하게 올려놓으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여기 밖에서 다 보이는 가게니까 제발 소리 좀 낮춰주세요. 단골 손님들 다 놀라시잖아요. 손님이고 나발이고 그딴 게 지금 문제야? 내가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얼마나 끔찍한 개망신을 당했는지 네가 알아? 내가 다니는 피부과 원장 앞에서 카운터 직원이 한도 초과라고 가위로 카드를 확 잘라버리는데 내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 그 가족카드 제가 방금 은행 가서 정지시켰어요. 평생 못 쓰게 분실 신고 넣었습니다. 제 대답이 너무나도 차갑고 담담해서인지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턱 막히신 것 같더라고요. 허연 연고를 바른 얼굴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눈을 부릅뜨고 악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하늘 같은 CME 카드를 감히 며느리년이 함부로 끊어? 어머님, 그 카드 명백하게 제 명의잖아요. 제 통장에서 피 같은 돈이 빠져나가는 제 카드는 제가 마음대로 끊을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가게 안쪽으로 성큼성큼 쳐들어오시더니 제일 앞에 놓인 시금치나물 바구니를 손으로 확 밀어버리셨습니다. 정성껏 무친 반찬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지고 비닐이 터지면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반찬을 고르던 손님 두 분이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치시더군요. 이 은혜도 모르는 못된 것,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을 우리 집구석에 걷어줬더니 이젠 감히 CM이 돈줄까지 끊어? 어머님, 말씀은 똑바로 하세요. 저는 쏟아진 시금치를 천천히 쓰레받기로 쓸어 담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아주 싸늘하게 말했지요. 애도 못 낳는 불량품 걷어주신 게 아니라 제가 이 가난한 집구석 15년 동안 뼈 빠지게 먹여 살린 거예요. 어머님 아랫니 비싼 임플란트도 지난달에 두르신 백화점 명품 숄도 오늘 가신 강남 피부과 결제도 싹 다 제 가게에서 나간 제 돈이라고요. 아이고, 이 미친년이 기어코 돈맛을 보더니 아주 단단히 돌았구나. 시어머니가 이번엔 빨갛게 익은 깍두기 통으로 손을 뻗어 뒤엎으려 하셨어요. 그때 카운터에 계시던 큰 이모님이 쏜살같이 걸어 나와 깍두기 통을 슬쩍 들어 뒤로 옮기시더니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어머님, 여기 우리 사장님 피땀 흘려 일하는 가게예요. 전부 다 사장님 개인 물건이라고요. 어머님이 함부로 없고 부술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모 아줌마는 제3자니까 닥치고 중간에 끼어들지 마. 제가 왜 안 끼어들어요? 여기 제 소중한 직장이고 사장님이 제 월급 주시는 분인데요. 산전수전 다 겪은 큰 이모님이 아주 단단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받아치시더라고요. 기세에 눌린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가쁜 숨을 헐떡이더니 저를 쌍심지를 켜고 노려보셨습니다. 독한 년, 내 아들한테 지금 당장 다 일렀어. 이따 저녁에 우리 아들 오면 너 두고 보자. 네, 얼마든지 일러 바치세요. 아주 쌍수로 환영할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쾅소리가 나게 유리문을 부수듯 닫고 나가신 뒤 저는 묵묵히 바닥을 다 쓸고 수도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직원 이모님들이 아무 말 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흩어진 반찬통을 같이 치워주시며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셨지요. 그날 저녁 7시쯤 밖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이번엔 남편이 가게 문을 부술 듯이 들이닥쳤어요. 넥타이는 반쯤 흉하게 풀려 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게 어디서 밥도 못 먹고 화만 잔뜩 난 모양이더군요. 야, 너 오늘 우리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싸가지 없는 짓을 한 거야? 일찍 퇴근했어? 오늘 저녁 아직 안 먹었으면 여기 식은 전이나 좀 주워 드시고 가요. 지금 빌어먹을 전 쪼가리가 문제야? 피부과에서 우리 엄마 망신 준 카드 당장 원래대로 싹 다 살려놔. 안 돼. 평생 안 살릴 거니까 꿈도 꾸지 마. 제 단호한 대답에 남편이 카운터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포스기 금고 서랍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너 때문에 내 카드도 다 막혔어. 나 지금 지갑에 현금 한 푼도 없어. 오늘 점심값도 김 대리한테 빌려서 먹었어. 일단 내일 쓸 차비랑 밥값하게 금고 열어서 5만 원만 빨리 꺼내줘. 안 돼. 이 돈은 우리 가게 돈이지 당신 돈이 아니야. 인연이 진짜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남편이 무식하게 몸을 날려 포스기 금고 서랍을 강제로 열려고 힘을 쓰더라고요. 저는 재빠르게 금고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마침 주방에서 나오던 큰 이모님이 들고 계시던 무거운 쇠국자를 카운터 위에 탕 소리가 나게 내리치셨어요. 과장님, 아무리 남편분이라도 이 집 안주인 금고에 허락 없이 함부로 손대시면 그건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당장 손 떼세요. 아줌마는 제3자니까 함부로 끼어들지 말고 쏙 빠져요. 제가 왜 빠집니까? 저도 여기서 사장님한테 월급 받고 떳떳하게 일하는 직원인데요.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손 떼세요.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핏줄이 터질 듯 보라색으로 변하더군요. 저는 굳게 잠긴 포스기 앞에 꼿꼿이 선 채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지요. 당신, 지금 방금 무슨 찌질한 짓 하려고 했는지 알아? 뭐 어쨌다고. 내가 내 마누라 돈 좀 쓰겠다는데 그게 죄야? 당신은 15년이나 같이 산 아내 가게 금고에서 고작 5만 원 훔치려고 발악을 했어. 아주 추잡하게. 훔치긴 뭘 훔쳐. 부부 재산이니까 남편인 내가 당당하게 좀 갖다 쓰는 거지. 착각하지 마. 부부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해서 법적으로 따지는 거고요. 지금 이 쇳덩이 금고는 내 명의로 된 개인 사업자 금고고 당신이 허락 없이 억지로 손대면 그건 그냥 좀도둑질 절도야. 남편이 숨을 거칠게 헐떡이며 짐승처럼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셨습니다. 너 오늘 진짜 왜 이래? 뭐 이상한 거라도 주워 먹었어? 응, 약 먹었어.
아주 번쩍 정신 차려지는 기가 막힌 약. 무슨 약? 우리 엄마 간암 말기라는데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며. 거기다 절대 헛돈 쓰지 말라며. 그 끔찍하고 잔인한 막말 듣고 나니까 15년 묵은 정신이 아주 맑아지더라. 나 이제 당신 같은 인간 절대 안 먹여 살려. 남편이 한 박자 멍하게 서 있다가 기가 차다는 듯 어이없는 헛웃음을 픽 터뜨렸어요. 야, 내가 어제 술김에 홧김에 말이 좀 심했던 거 쿨하게 인정할게. 그래서 지금 당장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너 나 없이 이깟 반찬 쪼가리나 팔면서 혼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응, 아주 잘 살 수 있어. 이깟 반찬 팔아서 당신 그 쥐꼬리만 한 월급 3배는 거뜬하게 버니까. 제 차가운 팩트 폭격에 남편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말문이 꽉 막힌 채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다가 테이블에 놓인 호박전 접시를 바닥에 탁 내리치시더군요. 두고 봐라. 내 깐년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내가 아주 제대로 밟아줄 테니까. 남편이 씩씩대며 유리문을 부술 듯이 밀치고 나가자 큰 이모님이 조용히 구석에서 빗자루를 들고 오셨어요. 사장님, 밖도 어두워졌는데 저녁 장사 일찍 접고 셔터 내릴까요? 네, 이모님. 오늘은 다들 고생하셨으니까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죠. 가게 셔터를 굳게 내리고 텅 빈 밤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호수처럼 한없이 고요했습니다. 도어록을 열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씻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 널브러져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고 있었어요. 경제 뉴스 전문 채널에서 아주 낯익은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최근 굴지의 대기업과 정격적인 인수합병을 발표한 중소기업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이 기업의 기존 주주들은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린 셈입니다. 소파에 길게 누워있던 남편이 리모컨을 쥔 채로 눈을 번쩍 뜨더니 화면을 뚫어지게 노려봤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니셨던 바로 그 기업의 이름이 뉴스 자막으로 대문짝만하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탐욕스러운 뒤통수를 싸늘하게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안방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저 남자의 지독한 착각과 탐욕이 만들어낼 코미디 같은 연극이 시작될 참이었거든요. 안방 문을 굳게 잠그고 저는 캄캄한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거실에서 경제뉴스 전문 앵커의 흥분한 목소리가 얇은 벽을 타고 선명하게 흘러들어왔지요. 아까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눈이 빠지게 노려보던 그 화면이 아직 켜져 있더라고요. 다음은 증권가 소식입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중견 부품업체 대박전자가 마침내 굴지의 대기업 시도그룹에 정식 인수합병되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관련 주식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전부터 묵묵히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소액 주주들은 이번 합병으로 수백 배의 엄청난 차익을 보며 그야말로 잭팟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에서 갑자기 쿵 하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선 소리였어요. 야, 너 당장 이리 나와봐. 저는 대답하지 않고 숨죽인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쾅쾅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다가오더니 안방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신 당장 이리 안 나와? 빨리 문 열어. 당장.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지요. 문 앞에는 남편이 개처럼 거친 숨을 헐떡이며 서 있더군요. 가게에서 쫓겨날 때보다 얼굴이 더 붉게 달아오르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 저 회사, 뉴스에 나온 저 회사 이름 말이야. 방금 뉴스에 나온 대박전자 말하는 거야? 그게 뭐?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젊을 때 다니셨던 바로 그 회사잖아. 내 말이 맞지? 맞아. 아버님 옛날에 그 회사 공장에서 일하셨잖아. 남편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제 양어깨를 덥석 붙잡고 흔들었어요. 아까 우리 가게 포스기에서 5만 원을 빼내려고 몸을 날리던 그 찌질하고 탐욕스러운 손이었거든요. 아버지 주식, 아버지가 옛날에 월급 대신 그 회사 주식 받아두셨다고 했잖아. 할머니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술 드시고 나한테 한번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제 기억난다. 그래서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 바보야, 그게 지금 대기업에 팔려서 수백 배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니야. 빨리 아버지 유품 들어있는 서랍이든 은행 통장이든 당장 다 뒤져봐야 해. 지금 당장 아버지가 살던 시골집 가자. 저는 제 어깨를 파고드는 남편의 손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시골집이 어디 있어? 아버님 이혼당하고 단칸방 월세 살다 고독사로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유품도 당신이 장례 치르기 귀찮다고 싹 다 쓰레기장에 버리라고 해서 우리 이모님들이 다 버렸어. 제 팩트 폭격에 흥분해서 날뛰던 남편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눈빛의 서린 탐욕은 좀처럼 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딘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뒀거나 장롱 밑창 어디 숨겨두셨거나 당장 내일 아침에 은행 문 열자마자 가서 아버지 통장 거래 명세 싹 다 떼어봐야겠다. 그런 수백 배 대박날 주식이나 돈 이제 아버님한테 없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 아버지 유산인데.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깡통 주식 진짜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하셨어. 남편이 제 말을 듣고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변하더군요. 정리했다고? 누구한테? 어떻게 정리했는데? 아버님이 어디에 처분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미 1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전혀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아버님은 저한테 그 주식을 처분하신 게 아니라 며느리 몫으로 합법적인 증여를 하신 거였으니까요. 남편이 뱀 같은 눈으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 진짜 뭔가 알고 있지. 그 돈 숨겨둔 거지. 알긴 뭘 알아. 아버님 돌아가시고 당신이 귀찮다고 나한테 짬처리해서 내가 빚쟁이 상속 포기 서류 정리할 때 뭐 땡전 한 푼 나오는 거 있었어? 없었잖아. 그래. 빚만 있었지. 돈 나올 구석은 없었지.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을 박차고 나갔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자, 나야. 아빠가 예전에 젊을 때 일했던 대박전자 주식 가지고 있었던 거 엄마도 기억나? 그게 지금 텔레비전 뉴스에 떴어. 대박이 났어. 수백 배가 올랐다고. 아빠 유품에서 무조건 그거 찾아야 해. 엄마 혹시 아빠 장례식 때 몰래 챙겨둔 거 없어? 금고 열쇠나 서류 같은 거. 아, 진짜 없어? 그럼 저거 며느리 저 중간에서 뭐 숨겨두고 있는 거 아니야? 아빠 돌아가실 때 병실 지킨 것도 전현이고
단칸방 유품 정리한 것도 전연이잖아. 저는 방문 앞에 꼿꼿이 선 채로 남편의 그 추악한 통화 내용을 남김없이 다 녹음했답니다. 남편이 통화를 끊자마자 눈에 불을 켜고 다시 안방으로 쳐들어왔어요. 야, 솔직히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수억짜리 주식 너한테 따로 남긴 거 있지? 없다고 했잖아. 망상 좀 그만해. 거짓말하지 마. 방금 엄마가 그러시는데 장례식장에서 네가 꽁쳐둔 서류 챙기는 거 분명히 봤다는 사람이 있대. 누가 봤는데? 당신 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언제 오셨다고 그런 헛소리를 해? 아무튼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저는 하도 기가 막혀서 코웃음이 픽 나왔어요. 장례식장에 죽은 사람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돈 냄새를 맡고 나타나 부의금만 싹쓸이에 간 시어머니가 본 사람 타령을 하시는 게 너무 우스워서요. 여보, 나 내일 새벽부터 가게 나가서 일해야 돼. 이런 영양가 없는 얘기는 내일 해. 안 돼. 지금 당장 불어. 너 아버지 유산 어디다 빼돌렸어. 당신 지금 수억 원 돈맛에 눈 돌아가서 제정신 아니야. 내일 얘기해. 2년이 정말 돌았나? 남편이 씩씩대며 제 앞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더니 문득 좋은 수가 떠오른 듯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엄마, 나 내일 회사 휴가 낼게. 아침 일찍 나랑 법무사 사무실 같이 좀 가자. 아버지 유산 상속 서류, 주식 명부 다시 싹 다 뗄 거야.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몰래 어디 처분한 기록이 있나 샅샅이 뒤져보자고. 저는 못 들은 척 안방 문을 다시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침대에 기대앉아 제 든든한 조력자인 변호사님께 바로 문자를 넣었지요.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남편이 뉴스 보고 눈이 돌아서 시아버지 유산 관련해서 내일 법무사 통해 조회해 볼 것 같아요. 혹시 남편이 제가 주식 받은 거 알게 되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해지거나 문제될 만한 게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듬직한 답장이 금방 도착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모님, 생전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상속 재산에 아예 포함되지 않아요. 남편분이 법무사 가서 백날 조회해봤자 이미 며느리 앞으로 명의에서 끝난 합법적인 증여 기록만 나올 겁니다. 오히려 잘 됐네요. 남편분이 그 기록을 보고 나면 꿈에서 깨어나 확실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 헤드에 편안하게 기대앉았습니다. 문 밖 거실에서는 여전히 수억의 환상에 빠진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도 그거 알지? 아버지 유산은 이혼했어도 당연히 핏줄인 나랑 엄마 거야. 전현이 중간에서 우리 돈 가로챘으면 내가 멱살을 잡아서라도 무조건 뺏어서 돌려받아야 해. 아, 당연하지. 며느리가 무슨 얼어 죽을 유산이야. 핏줄도 아닌 생판 남인데. 저는 조용히 휴대폰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 이름을 시어머니 남편 유산 갈치모의 통화로 아주 예쁘게 저장해 두었지요. 새벽 1시쯤 남편이 거실을 서성이다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 등 돌려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앉더니 주먹을 꽉 쥐며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5억이야. 자그마치 5억 원이 걸린 일이야. 저 멍청한 년한테 쉽게 안 당해.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도 안 하고 시어머니와 법무사 사무실로 득달같이 향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가게로 나가 이모님들과 열무김치를 담그고 있었지요.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액정에 뜬 남편 이름이 보였답니다. 여보, 저기
장모님 지금 입원해 계시지? 어느 병원 며칠실에 계셔? 어제 저녁 카운터에서 쌍욕을 하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다르게 아주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게 누그러져 있더군요. 저는 도마 위에 들고 있던 칼을 탁 내려놓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 엄마 병실은 왜 찾아? 아니, 내가 그래도 이 집구석 하나뿐인 사위잖아. 장모님 암으로 입원하셨는데 당연히 인사 정도는 드려야지. 엄마도 같이 가고 싶대서. 목소리만 들어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뭔가 확실히 확인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아버님이 며느리인 저한테 주식을 모두 합법적으로 넘긴 증여 기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테니까요. 저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일부러 뜸을 들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태산대학병원 신관 5층 VIP 특실이야. 오늘 오후 3시까지 와. 엄마 주무시니까 조용히 오고. 그래, 여보. 알았어. 내가 엄마 모시고 과일 사들고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싱크대 물을 잠근 뒤 변호사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지요. 변호사님, 오늘 오후 3시요. 남편이랑 시어머니 덫에 걸렸습니다. 그때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서류 다 챙겨서요. 어제 접수한 급여 가압류 통지서랑 사모님 명의로 들어갈 이혼 소장 말씀이시죠? 네. 남편 숨통을 끊어놓을 서류들 전부 다요. 저는 고무장갑을 호탕하게 벗어 던지고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맸답니다. 이제 정말 그 가증스러운 인간들의 마지막 민낯을 박살 내러 갈 시간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반, 저는 엄마가 입원하신 태산대학병원 VIP 특실에 미리 도착해 있었습니다. 엄마는 창가 쪽 침대에 기대어 꼿꼿이 앉아 계셨고 점심 식판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로 엄마는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무척 버거워하셨거든요. 엄마, 이따 불청객들 2명 올 거예요. 누가 오는데? 그 기생충 같은 사돈이랑 사위놈이 오냐? 네. 아까 남편이 시어머니 모시고 온다고 병실 호수 물어보더라고요. 엄마가 링거 꽂은 손을 천천히 내리시고 저를 아주 단단한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아가, 꼴도 보기 싫은 것들을 왜 여기까지 굳이 오라고 불렀어? 오늘 다 끝낼 거예요, 엄마. 그 사람들이랑 억지로 이어졌던 15년 질긴 인연, 오늘 완벽하게 끊을 거예요. 엄마가 잠깐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그러고는 바짝 마른 앙상한 손으로 제 손을 톡톡 두드려 주셨지요. 그래. 엄마 여기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다 해라. 엄마는 이따가 저 사람들 막말해도 절대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 오르면 아프시잖아요. 걱정 마라. 이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 치며 너희 삼남매 키운 세월이 몇 년인데 저런 천박하고 근본 없는 것들한테 말 한마디 흔들릴 약한 엄마가 아니야. 저는 엄마 손을 한번 꾹 쥐었어요. 그때 제 든든한 조력자인 변호사님이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로 들어오시더군요. 저는 변호사님을 엄마 침대 옆 보호자용간이 의자에 편하게 앉혀두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눈짓으로 사인 드리기 전까지는 그냥 조용한 친척 보호자인 척 계셔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사모님 페이스에 맞춰서 제가 완벽하게 서포트할게요.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침대 옆 협탁 아래에 조용히 숨기듯 내려놓으셨어요. 3시 정각, 마침내 병실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 위풍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앞장서서 들어오시더군요. 아침부터 미용실에 다녀오셨는지 머리는 뽕을 한껏 넣어
새로 둥그렇게 세팅돼 있었고요. 손에는 병원 앞 트럭에서 산 게 분명해 보이는 10,000원짜리 싸구려 과일 바구니 하나가 달랑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하도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피식 났지요. 15년 동안 친정 엄마한테 사과 한 알 싸들고 온 적이 없는 매정한 분이었거든요.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그 뒤를 어색하게 따라 들어왔어요. 어머, 사부인. 일을 어째요? 얼굴이 완전 반쪽이 되셨네. 시어머니가 싸구려 과일 바구니를 협탁에 툭 올려놓으시며 가증스럽게 호들갑을 떠셨습니다. 엄마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천천히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부인. 고맙다니요. 진작 왔어야 하는데 제가 요새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그만 늦었네요. 아이고, 근데 사부인 이 병원 특실이 참 번지르르하고 좋네요. 공기도 탁 트인 게 냄새도 안 나고. 엄마가 미세하게 눈썹을 올리셨지만 꾹 참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엄마 침대 발치에 엉거주춤 서서 억지로 슬픈 척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그동안 직장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사위,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게. 엄마가 손으로 옆에 있는 보조의자를 가리키셨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눈치를 보며 앉자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획 얼굴을 돌리시더군요. 방금 전까지 호들갑 떨던 가짜 미소는 싹 지우고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예, 며느리야. 어제 네가 내 가족 카드 끄는 건 내가 아주 관대하게 없었던 걸로 칠게. 네가 친정엄이 암 걸려서 경황이 없어서 순간 미쳤었나 보다 하고 시어미인 내가 꾹 참았어. 어머님, 그게 무슨... 됐다 얘. 핑계 댈 거 없고 이제 오늘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얘기 좀 하자. 사부인 앞이지만 우리 집안 숨겨둔 돈줄 이야기니까 사부인도 그냥 누워서 같이 들으셔도 돼요. 시어머니가 엄마 쪽을 한번 힐끗 보시고는 아주 교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변호사님과 제가 예상했던 바로 그 가스라이팅 화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사부인, 우리의 아빠가 예전에 다녔던 중소기업 주식이 이번에 대박이 났다지 뭡니까? 자식도 못 낳고 15년이나 고생한 우리 아들, 이제야 부자 돼서 어깨 좀 펴고 살겠어요. 사부인 병원비야 사부인 살던 집 전세금 빼서 담보 잡히면 충분히 될 일이고요. 우리 아들 몫으로 들어올 그 수억 원짜리 큰돈, 며느리가 친정 병원비로 허튼데 쓰지 않게 제가 꽉 쥐고 단속할 테니까요. 사부인은 남의 돈 걱정 마시고 그냥 맘 편히 누워서 암 치료나 푹 받으셔요. 호호. 정말이지 악마가 따로 없는 그 가증스러운 가스라이팅에 저는 헛웃음이 빵 터질 뻔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돈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며느리 재산을 아들 몫으로 빼앗으려는 뻔뻔한 수작이었죠.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눈을 번뜩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여보. 당신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식 증서 당신이 몰래 빼돌렸지? 장례 치르고 단칸방 유품 싹 다 정리한 것도 당신이니까 무조건 당신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어서 그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대답이 없자 이번에는 알아놓은 엄마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사부인. 사부인도 늙어보셨으니 제 늙은이 마음 다 이해하시죠? 며느리가 반찬 팔아서 열심히 사는 건 참 좋은데 시댁 유산을 중간에서 꿀꺽 가로채면 그건 며느리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때 줄곧 눈을 감고 계시던 엄마가 번쩍 눈을 떴어요. 호랑이 같은 매서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사부인,
네, 사부인.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셔요? 내 몸에 닿은 그 더러운 손 당장 좀 치워주시겠소? 엄마 말투가 아주 공손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병실 공기가 북극 한파처럼 서늘하게 얼어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잡고 있던 손을 슬그머니 떼어냈어요. 아유, 제가 돈 얘기가 나와서 너무 격이 없이 굴었나 봐요. 사부인, 내가 입이 아파서 길게 말은 못하겠고 딱 한 가지만 여쭤보리다. 내 딸이 작년 봄에 사돈 어른 장례비로 자기 통장에서 피같이 얼마를 썼는지 똑똑히 아십니까? 그게 한 1,000만 원 썼나? 얼마더라? 2천만 원입디다. 자그마치 2천만 원. 내 딸이 사업자 비상금 마이너스 통장 뚫어서 싹 다 치렀어요. 사부인은 그때 손님들 부의금 봉투만 싹 쓸어 담아서 도망가듯 사라지셨고, 여기 이 뻔뻔한 사위는 돈 없다고 징징거리며 지 애비 묘짜리 파는 장례비 한 푼 안 냈지 않소?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얼른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그건 장모님이 단단히 오해하신 겁니다. 저도 그때 대출이 꽉 막혀서 돈이 좀 궁했고, 사위, 입 닥치게. 나는 자네를 사위라고 부를 일이 오늘로 영영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늙은이 마지막 돌이니 예의는 지키리다. 엄마 말투가 여전히 꼿꼿한 존댓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점잖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남편의 명치를 푹푹 쑤시고 있었죠. 내 딸이 애 못 낳는다고 시어머니한테 온갖 구박받으며 종년처럼 산 세월이 자그마치 15년이요. 이혼하고 늙은 사돈어른 당뇨 약값 챙긴 것도 내 딸이고 반찬 나른 것도 내 딸이요. 외롭게 돌아가신 분 빚내서 장례 치러준 것도 오로지 내 불쌍한 딸 혼자 다 했소. 그런데 사돈어른이 남긴 그깟 깡통 주식이 있다 한들 그게 도대체 왜지 애비 버린 사위 몫이요. 장모님, 그래도 아버지랑 저랑 피가 섞인 핏줄인데 법적으로 당연히 제 유산이죠. 핏줄은 연병할. 핏줄이었으면 장례비 2천만 원부터 당장 내 주머니에서 뱉어냈어야지요. 엄마가 단칼에 짧게 끊어내시자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문이 꽉 막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꼴을 보던 시어머니가 질 수 없다는 듯 다시 쇳소리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사부인, 알아놓으시더니 남의 귀한 아들한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저도 그때 부의금은 상주 어미로서 당연히 정당하게 챙겨간 거고, 사부인, 그 부의금 챙겨가서 장례 치른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백화점 명품 숄 두르고 나타나셨다는 역겨운 얘기, 내 딸한테 이미 다 들었소. 병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억의 환상에 빠져있던 시어머니 얼굴이 잿빛으로 흉하게 질리시더군요. 저는 그제야 팔짱을 풀고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어머님, 남편, 너희들이 목숨 걸고 찾는 아버님이 남긴 그 비상장 주식, 그거 어디 있는지 내가 아주 정확히 알아. 돈 냄새를 맡은 남편과 시어머니 눈이 다시 탐욕스럽게 반짝였어요. 진짜야 여보? 꺼봐. 네가 빼돌려서 가지고 있을 줄 알았어. 빨리 당장 내놔. 내 주식 계좌에 아주 안전하게 모셔져 있지. 남편이 눈을 번쩍 뜨며 입에 거품을 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내 아버지 유산이 왜 내 계좌에 들어가 있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반년 전에 나 부르셔서 법무사 통해서 나한테만 정식으로 싹 넘겨주셨거든. 서류 한 장 안 남기고 증여세 0원으로 완벽하게 내 명의계서까지 다 끝냈어. 이 썩을 년이 감히 핏줄 돈을 가로채.
남편이 수억이 날아갔다는 사실에 눈이 뒤집혀서 주먹을 쥐고 자리에서 짐승처럼 벌떡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 협탁 아래에 얌전히 앉아 계시던 변호사님이 묵직한 서류 가방을 조용히 들어 올리시더군요. 저는 변호사님께 이제 때가 왔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님, 저 발정난 개들한테 이제 진짜 서류 보여드려도 될 것 같네요.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구석에 앉아 계시던 변호사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쉰쯤 되는 여자분이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서자 남편이 당황하며 주춤하더군요. 누구세요? 당신은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변호사님이 아주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의뢰를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인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이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미셨습니다. 남편이 엉겁결에 명함을 받아들더니 글자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손만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수억 원의 유산을 머릿속에 그리며 웃고 있던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아예 뒷걸음질을 치셨지요. 이혼 변호사라고? 네. 먼저 이 서류들부터 똑똑히 보시죠. 변호사님이 묵직한 서류 가방을 열어 첫 번째 봉투를 꺼내 병실 탁자 위에 반듯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비상장 주식 명의계서 및 증여계약서 원본입니다. 작년 봄 시아버님 되시는 분께서 며느님 되시는 제 의뢰인께 합법적으로 정식 증여하신 겁니다. 법무사 입회하에 작성됐고 인감 확인까지 전부 끝난 완벽한 서류입니다. 남편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서류를 확 낚아챘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목을 길게 빼고 덜덜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같이 들여다보시더군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 유산인데 왜 증여가 돼 있어? 두 번째, 증여세 납부 영수증입니다. 당시 해당 주식의 평가액 300만 원 기준으로 증여세 0원으로 정상신고 및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주명부 명의계서 확인서입니다. 이 시점부터 해당 주식은 법적으로 완벽한 제 의뢰인의 단독 재산입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하나씩 탁탁 넘기시며 차분하게 팩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마치 은행원이 고객 통장 잔고를 찍어주듯 아주 무심하고 기계적인 말투였어요. 상속 재산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합법적으로 증여를 종료하신 개인 재산이고 증여 시점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드님 되시는 분께서 법적으로 이 주식에 대해 주장하실 수 있는 권리는 이런 한 푼도 없습니다. 남편 손에 들린 종이 서류가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고 변호사님을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의 아빠가 미쳤다고 핏줄을 놔두고 생판 남인 며느리한테 그 큰 돈을. 사부인. 침대에 조용히 기대어 계시던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돈어른은 미치신 게 아니라 정신이 아주 맑고 훌륭하셨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엄마를 돌아봤어요. 엄마가 링거 꽂은 손을 들어 협탁에 놓인 물컵을 가리키셨지요. 아가, 엄마 목이 타네. 물 좀 다오. 저는 얼른 물컵을 들어 엄마 입가에 조심스럽게 대드렸습니다. 엄마가 한 모금 천천히 넘기시고는 다시 매서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셨어요. 사돈어른이 왜 핏줄인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한테 그 귀한 걸 맡겼겠소. 아들 손에 들어가면 그날로 노름빚에 술값 되고 당신 전처 손에 들어가면 백화점 명품 가방 되는 걸 돌아가신 분이 제일 잘 알고 계셨으니까 그러신 것 아니오.
시어머니가 억울한 듯 입술을 달싹이셨지만 반박할 말이 없는지 쇳소리조차 내지 못하셨어요. 그때 넋이 나가 있던 남편이 서류를 탁자에 퍽 소리가 나게 내동댕이 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명백한 사기야. 아버지가 폐렴으로 정신이 혼미하신 상태에서 이 여우 같은 년이 꼬드겨서 도장 훔쳐 찍어낸 거다고. 이거 다 무효야. 당장 소송 걸 거야. 아드님. 변호사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에서 또 다른 두툼한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런 억지를 부리실까봐 그 부분도 완벽하게 예상해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당시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 사무실의 CCTV 기록 확보 동의서고, 이건 증여 계약 당시 시아버님의 주치 소견서 원본입니다. 당뇨 수치 외에 인지 기능 전혀 이상 없음, 판단력 완벽히 정상, 돌아가시기 반년 전 건강검진 기록까지 법적 증거로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정사기라고 주장하시려면 법대로 소송 거시면 됩니다. 다만 100% 패소하실 텐데 그때 제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부터 법원 소송 비용까지 수천만 원을 전부 부담하셔야 해서 전문가로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숨이 막히는지 가슴을 움켜쥐고 뒤로 휘청거리셨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앞치마 주머니에서 제 휴대폰을 꺼내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녹음 파일 하나를 틀었습니다. 사흘 전 저녁 우리 집 거실에서 녹음한 바로 그 파일이었지요. 적막한 VIP 병실 안으로 남편의 짐승 같은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어요. 야, 75세면 수술해봤자 고생만 하셔. 어차피 죽을 목숨 헛돈 쓰지 마라.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임플란트나 좀 비싼 걸로 해드려. 병실 공기가 북극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시체처럼 허옇게 질리더군요. 아, 너 그걸 왜 몰래 녹음을.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거기다 헛돈을 왜 부어. 산 사람한테 써야지. 녹음은 아주 선명하게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으신 채 미동도 없이 조용히 그 잔인한 소리를 듣기만 하셨어요. 저는 파일을 끝까지 자비 없이 틀어드리고 바로 다음 파일을 연이어 재생했지요. 이번에는 어젯밤 거실에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걸었던 그 탐욕스러운 통화 내용이었답니다. 엄마, 전현이 중간에서 아버지 주식 가로챘으면 내가 멱살을 잡아서라도 무조건 돌려받아야 해. 며느리가 무슨 얼어 죽을 유산이야. 핏줄도 아닌 생판 남인데. 스피커폰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기 목소리를 듣고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았는지 보조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변호사님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다시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들을 꺼내셨습니다. 이혼 소장입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접수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유책 사유에는 폐륜적인 폭언,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 그리고 지난 15년간의 경제적 착취가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남편 앞가슴 쪽으로 소장을 들이밀었지만 남편은 손을 들어 올릴 기력조차 없는지 멍하니 허공만 보더군요. 변호사님이 그 옆에 마지막 노란 봉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분 직장 급여 가압류 통지서입니다. 어제 오후 법원에 접수돼서 내일 아침이면 회사 격리과로 정식 통지 나갈 겁니다. 결혼 기간 15년 동안 사모님 사업자 계좌에서 남편분 개인 카드가, 어머님 백화점 다니신 가족카드 대금, 시댁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된 내역 전액을 낱낱이 뽑아 재산분할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급여 가압류라고요? 네. 매달 월급의 절반가량이 강제로 묶입니다.
소송이 완전 종료될 때까지 길면 2, 3년간 월급 구경 제대로 못 하실 겁니다. 남편이 풀린 다리로 차가운 병실 벽을 짚으며 천천히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넋이 나가 있던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기어오다시피 해서 알아누운 엄마 침대맡에 매달리셨습니다. 사부인. 아이고 사부인. 제발 사부인이 우리 며느리 좀 말려주세요. 네. 우리 아들이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헛소리를 짓거린 거지 이렇게 급여까지 압류하고 이혼당할 일은 아니잖아요. 자식 없이도 15년이나 참고 산 부부인데 엄마가 침대 시트를 부여잡고 콧물을 흘리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보셨어요. 그때 엄마의 표정은 제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보아온 엄마 얼굴 중에 가장 위험 있고 서늘했답니다. 사부인. 네, 사부인. 제발 화 푸시고 며느리한테 말 좀. 개밥 그릇에 밥을 퍼줘도 미안해서 꼬리는 흔든다는 옛말이 있지요. 15년 동안 내 불쌍한 딸이 사부인 호강하시라고 해드린 밥값이 얼만지, 사돈어른 병원 모시고 다니며 챙긴 약값이 얼만지 돌아가셨을 때 내 딸 통장에서 빠져나간 장례비가 자그마치 2천만 원이요. 사부인은 단 한 번이라도 내 딸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꼬리 한번 흔들어 주신 적이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얼음 송곳처럼 예리하고 차분해지셨지요. 애 못 낳는다고 내 귀한 딸 구박하고 종년처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어차피 죽을 내 목숨에 헛돈 쓰지 말라고 짓거리는 저 금수만도 못한 사위놈팽이를 내가 왜 용서합니까? 염치라는 걸 아주 조금이라도 챙기셨으면 오늘 그 썩어 빠진 과일 바구니 들고 여기 오실 생각 자체를 안 하셨을 거요. 사부인. 이제 그만 미련 버리시고 몸만 굴러나가시지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셨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남편을 원망스럽게 한번 쳐다보더니 갑자기 뒷목을 움켜쥐고 크게 휘청거리셨습니다. 아이고 여보, 엄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 머리가 쪼개질 것 같. 시어머니가 말을 끝까지 맺지 못하시고 병실 문 쪽으로 헛발질하며 몇 걸음 가시다가 그대로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고꾸라지셨어요. 수억 원의 유산이 날아가고 며느리 돈줄이 끊긴 충격에 혈압이 터져버린 거였죠. 남편이 사색이 되어 허겁지겁 기어가 어머니를 붙들었지만 이미 한쪽 얼굴 근육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마비가 온 뒤였지요. 저는 아주 침착하게 침대 머리맡에 있는 간호사 호출 응급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반듯하게 기대앉은 채 가만히 그 아수라장이 된 광경을 내려다보시더라고요. 눈가에 동정심이나 물기 같은 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갈무리하던 변호사님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우리가 준비한 팩트는 다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시죠. 네.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엄마 피곤하시겠어요. 저는 구석에서 오열하는 남편의 찌질한 울음소리를 무시하고 엄마의 식은땀 난 이마를 가볍게 짚어드렸습니다. 엄마의 거친 손이 제 손등을 톡톡 따뜻하게 두드리시더군요. 잘했다.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 딸. 병실 밖 복도에서 의료진들이 응급카트를 끌고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요란한 소음을 등지고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우리 엄마 손을 아주 꽉 쥐었답니다. 시어머니는 태산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곧바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왼쪽 팔다리에 완전 마비가 왔다고 하더군요. 재활까지 최소 1년은 넘게 봐야 하고 입원비와 간병비를 합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깨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병실에서 나와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의 냄새가 밴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조용히 방을 잡고 제 마음과 짐부터 차분하게 정리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를 불러 제 옷가지와 살림살이, 중요한 서류들만 챙겨서 미리 알아둔 작은 오피스텔로 짐을 옮겼답니다. 살던 전셋집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올라가 있었지만 애초에 그 전세 보증금 전체가 제 반찬 가게에서 번 돈이었거든요. 변호사님이 이미 남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가압류까지 완벽하게 걸어두신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 집을 빼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도 없는 완벽한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었죠. 사흘 뒤 아침 가게 문을 열려고 새벽 출근을 했을 때였습니다. 셔터를 올리려는데 가게 계단 옆 구석에 웬 남자가 웅크리고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와이셔츠는 며칠을 안 갈아입었는지 시커멓게 때가 타서 꾸깃꾸깃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앉아 있었죠. 저랑 살던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남편이 쉰 목소리로 저를 애타게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셔터를 끝까지 올린 뒤 가게 안으로 묵묵히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질척거리며 가게 안까지 따라 들어오려길래 제가 차갑게 손을 들어 입구를 막아섰지요. 호칭 똑바로 정리해. 나 이제 당신 여보 아니니까. 그리고 가게 안에는 한 발짝도 들어오지 마. 할 말 있으면 거기 문 밖에 서서 해. 남편이 일그러진 얼굴로 입구에 서서 덜덜 떨리는 손을 비벼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한 달에 400만 원이나 나오게 생겼어. 오늘 당장 재활병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병원 측에서 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먼저 걸어달래.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제발 돈 좀 빌려줘. 내가 나중에 이자까지 다 쳐서 확실하게 갚을게. 가압류당해서 통장도 다 막히고 현금 서비스도 한도가 꽉 차서 10원 한 장 빌릴 데가 없단 말이야.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앞치마를 허리에 단단히 두르고 있었답니다. 남편이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한 발짝 훌쩍 다가오며 애원하더군요. 여보, 아니 저기, 내가 진짜 뼈저리게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주제 파악 못하고 당신 마음고생 시킨 거 이제야 다 알겠어. 이혼 소장 취하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지금 저렇게 반신불수가 되셨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해. 내 엄마도 가난 말기 환자야. 제 목소리가 저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남편이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움찔하며 입을 다물더군요. 우리 엄마 병원비는 네가 사흘 전에 아주 명쾌하게 정해줬잖아.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헛돈 쓰지 말라고. 그건 내가 그때 돈에 눈이 멀어서 미친 소리를 한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 엄마도 마찬가지야. 이른둘에 뇌경색 와서 반신마비 되셨으면 투자 대비 효율 꼼꼼하게 계산해야지. 쓸데없이 재활병동 기웃거리지 말고 요양병원 싼데 알아봐서 모셔. 네가 나한테 가르쳐준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잖아. 남편이 분노와 수치심에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이마에 굵은 핏줄이 터질 듯이 솟아오르더군요.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이었구나. 응, 나 아주 지독하게 독한 년이야. 15년 동안 내 집에 기생충처럼 뜯어먹히다가 이제야 독해졌어.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도마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무채를 썰고 계시던 큰 이모님이 칼질을 멈추시고
걱정스러운 듯 저를 한번 돌아보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작게 저어 보였어요. 이모님이 그제야 안심하시고 다시 경쾌한 도마 소리를 내며 무채를 썰기 시작하셨지요. 급여 가압류만이라도 제발 풀어줘. 그거 풀리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어떻게든 병원비 낼 테니까. 안 돼. 그거 풀면 내 재산 분할 청구 다 날아가서 절대 안 돼. 너 지금 내가 내 엄마 병원비도 못 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피도 눈물도 없어? 내가 왜 생판 남이 된 내 엄마 병원비를 걱정해야 해? 나 이제 내 마누라도 아니고 내 엄마 며느리도 아니야. 남편이 입구 문틀을 두 손으로 짚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눈에 벌겋게 핏발이 서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어떻게 내 핏줄인 우리 엄마를 버려. 그럼 안 버리면 되지. 네가 벌어오는 그 소중한 월급으로 알뜰하게 모시면 되잖아. 내 월급 반이 내 가압류 때문에 꽁꽁 묶였잖아. 나머지로 어떻게 병원비를 내. 나머지 반으로 쪼개서 모셔. 월세 싼 대로 줄이고 휴대폰 요금제 낮추고 매일 처먹던 담배 끊고 술 끊어. 그럼 한 달에 150은 남아. 요양 등급 신청하면 국가에서 지원금도 꽤 나와. 여기 우리 이모님들이 다 해본 거라 예전에 나한테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야. 남편은 입을 붕어처럼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아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오전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동네 손님들이 지나가며 혀를 차고 힐끗거리더라고요. 저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고개를 돌려 도마 위에 싱싱한 대파를 턱 올렸습니다. 너 정말 나한테 끝까지 이럴 거야? 응, 평생 이럴 거야. 우리가 부부로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15년 동안 네가 남편으로서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뭔지 손가락으로 세어봐. 나는 어제 밤새워 세어봤거든. 나한테 땡전 한 푼 안 주고 내 피 빨아먹은 것 빼면 진짜 하나도 없더라. 남편이 한참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천천히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쓸쓸하게 돌아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며 한 번 더 입을 열더군요. 독한 년. 너 나중에 이 짓거리 100번 1000번 후회할 거다. 아니, 내 평생에 절대 후회 안 해. 저는 대파를 아주 경쾌하게 어슷썰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가 나한테 한 막말 중에 딱 하나 맞는 말이 있었어. 투자 대비 효율. 나는 이제부터 남한테 돈 안 쓰고 나한테만 온전히 투자할 거야.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효율이 좋거든. 남편이 폐잔병처럼 어깨가 푹 처진 채로 가게 앞을 터덜터덜 떠나갔습니다. 시장의 좁은 모퉁이로 그 초라한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주방에 계시던 큰 이모님이 다가와 옆에서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아주 길고 시원한 한숨을 내쉬셨지요. 사장님, 내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고 속이 다 뻥 뚫리게 시원해요. 우리 이모님도 한 번씩은 꼭 저런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말 해주고 싶으셨죠. 아이고, 한 번이 뭐예요. 꼴 보기 싫은 저 시어머니랑 남편 올 때마다 하루에 12번씩 소금 뿌리고 싶었는데 꾹 참았지. 이모님이 통쾌하게 피식 웃으시고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밝게 따라 웃었답니다. 그날따라 도마 위에서 썰어놓은 대파 냄새가 유난히 달큰하고 향긋하더라고요. 그렇게 폭풍 같던 석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혼은 남편이 억지로 버티며 합의를 안 해줘서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유책 사유가 워낙 명확하고 남겨둔 녹음 증거가 확실해서 소송을 길게 끌 일이 전혀 없다고 변호사님이 안심시켜 주셨어요.
시아버님이 제게 남겨주신 비상장 주식은 상장 직후에 일부만 좋은 값에 팔아 엄마의 든든한 치료비로 넉넉하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식은 제 노후 자금으로 통장에 아주 안전하게 그대로 두었지요. 친정엄마는 최근에 경치 좋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서 아주 편안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힘든 항암 치료 대신 남은 시간 동안 통증만 관리하며 조용히 삶을 마무리하자는 엄마 본인의 확고한 뜻이었습니다. 아가, 엄마는 네가 짐 다 내려놓고 새처럼 자유로워진 거 두 눈으로 다 보고 가니까 이제 진짜 여한이 없다. 엄마가 어느 볕 좋은 오후에 제 두 손을 꼭 잡고 평온한 미소로 그러시더군요. 저는 엄마의 마른 무릎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작게 가로저었어요. 엄마, 저 족쇄 끊고 자유로워진 거 맞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보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딸 욕심쟁이네. 그래도 엄마는 내 딸이 당당해져서 이제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 어느 늦은 저녁 가게 셔터를 기분 좋게 내리고 오피스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잠깐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와 있었고 긴 음성 메시지가 하나 남겨져 있었거든요. 스피커를 켜자 익숙하고도 찌질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아니 저기, 엄마 결국 간병비 감당 못해서 시골에 있는 싼 요양병원으로 모셨어. 나도 대출금 못 막아서 결국 보증금 빼서 고시원만 한 좁은 원룸으로 이사 갔어. 그때 반찬 가게 앞에서 당신한테 못된 말했던 거, 15년 동안 당신 피 빨아먹었던 거 다 진심으로 미안해. 녹음한 증거 법원에 내서 나 소송지게 만드는 건 다 알겠는데 그거 말고 그냥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저는 그 구질구질한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뒤늦게 용서를 구하는 비참한 말이었지만 제가 그 알량한 사과를 받아줄 이유는 티끌만큼도 없었거든요. 그 늦은 사과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그의 인생에 자기 위안으로 필요한 찌질한 고백이었을 테지요. 차 창밖으로 화려한 시내 불빛이 강물처럼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핸들을 고쳐 잡고 시동을 다시 부드럽게 걸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참아내며 살면서 뼈저리게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이겁니다. 내가 피땀 흘려 쏟은 헌신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석에서 우는 것도 상대에게 사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럴 땐 눈물을 닦고 셈을 똑바로 하고 내 몫을 억척스럽게 챙기고 나를 아껴주는 내 진짜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힘을 쓰는 것. 그게 제 인생을 지키는 전부이자 완벽한 해답이었지요. 새로 이사온 깔끔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를 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신선한 바지락을 듬뿍 넣고 따뜻한 된장찌개를 끓여서 내일 아침 엄마 병실에 가져다 드릴 참이었어요. 엄마가 아직 한 숟갈이라도 밥을 드실 수 있을 때 하나뿐인 딸이 끓인 맛있는 된장찌개 국물 맛을 한 번이라도 더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것 말고는 이제 제 삶에서 아등바등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답니다. 15년의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나서야 뒤로소 제 진짜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상처받은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게나마 위로와 통쾌함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아끼고 사랑하시길 응원할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